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5월 24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오늘자 한겨레 사설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실의 이런저런 차별보다 더 두려운 것은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여성 혐오다. 20, 30대 여성들이 가부장적 질서와 성차별을 더는 당연한 일로 용인하지 않게 된 데 반해서 같은 세대 남성들의 양성평등의식은 그 앞세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 문화적 지체에 더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의 압력과 그로 인한 남성들의 분노와 열패감이 엉뚱하게 여성에게 전가된다. 군 가산점 논쟁이나 온갖 여성 비하 표현이 그러하다. 보호 대상으로 여겨서 무시하고 차별하던 기존의 여성 차별이 공격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적대하고 경멸하는 여성 혐오로 변질된 것이다. 혐오가 공격성을 띠면 위험하다. 많은 여성들이 이번 사건에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성 혐오의 공격성이 실제 폭력으로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겠다. 이는 남녀 갈등 따위로 치부할 문제가 이미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민 트위터에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52%가 여성 혐오 범죄가 맞다라고 했고요. 37%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1%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3,714명이 어젯밤 9시 10분까지 참여했습니다. 누리꾼 의견 찬반 하나씩 골랐습니다. 우선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쪽입니다. 좀 온건한 것을 골랐습니다. 그 미친놈, 즉 살인 가해자는 그 여성분이 아니라 다른 약자가 같더라도 해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가 맞다는 쪽 의견도 보겠습니다. 제 남자친구 대신 제가 여성 혐오 범죄가 맞다를 눌렀습니다. 남성과 대조할 때 여성은 엄연한 사회적 약자고 범인도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발언했고 6명의 남자들을 그냥 보내고 혼자 있는 여성을 노렸는데요. 그래도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유엔이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정부직 진출을 제한하는 결의를 공식 채택해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올 연말 임기를 마친 다음 실제 대선에 뛰어들 경우 처신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도식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7주기 추도식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남 건호 씨의 인사말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애도해 주시고 고인의 뜻을 기려주셨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제2요구를 하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제2요구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넘겨받은 법제처는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 등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자료의 제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증인과 그 참고인의 어떤 포함돼서 이야기하는 문제라든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에 대해 알고는 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일일 교사 봉사활동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는 것인데요.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광주지방 보훈청이 보훈청 간부의 5.18 유가족 성희롱 발언 파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훈청 한 과장이 기념식 행사장 좌석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좌석이 없으면 저희 무릎이라도 내어드려야 하겠죠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명이라고 했네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용서는 너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공식 추도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소망이라며 이제는 친노라는 말로 그분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추도식의 컨셉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소중한 희망, 그걸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그 뜻을 따르는 분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추모식 7주기
이 추모식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소망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친노라는 말로 그분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국민의당 지도부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혹시 뭐 말씀을 나누시거나 좀 그런 게 있다? 그냥 같은 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주도식에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따로 안 나누셨나요? 예,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오신 우리 그 주도하는 시민들 인사드리느라고 그분들과 오늘 따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19대 국회 오늘 주도식 이야기만 하죠. 예.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의 프로파일러로 참여했던 권일용 경찰청 범죄행동 분석팀장. 범행을 둘러싼 여성 혐오 범죄 논란과 관련해서 묻지마 범죄의 유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요. 평소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 여성에게 복수하고 싶었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 엄마를 증오했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미뤄볼 때 여성 혐오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쪽이 아니라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건 왜일까요? 일단은 아마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감정들은 그런 자신을 병원에 입원 치료받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좀 관련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에는 다른 남성들하고도 사소한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결국 이제 반드시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타인 자신을 제외한 타인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형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들하고의 마찰도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조사됐습니까? 그 사소한 뭐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왜곡되게 느끼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피해 망상의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을 수도 있고 뭐 아이였을 수도 있고 노인이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였을 수도 있는데 이 피의자는 이번에 여성을 고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여성이라든지 아동, 특히 노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대상에게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자신의 공격 행위로 인해서 다시 실패할 경우에 다시 자기가 공격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자기의 분노감을 표현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 사회적인 약자를 골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성 혐오 범죄라고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 넣지 못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혐오 범죄라고 하는 범죄의 핵심은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이죠. 여성이 이제 범죄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인 여성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인종, 뭐 어떤 종교나 가치관 이런 그 대상에게 가지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것이 이런 태도인데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대부분 타인, 자신을 제외한 타인에게는 모두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갖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금기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밝혔었지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더 강도 높게 청문회 활성화법이 문제가 많다며 대통령이 거부해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 청문회법, 여야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는 겁니까?
예, 지난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릴 만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청문회 대상이나 증인 채택,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의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파행된다면은 원래 상임위가 해야 되는 법안 심사 등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도 우려가 됩니다. 네. 또 청문회가 남발되면 정부가 국회에 불려 다니느라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가 질문 하나 못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국회가 열리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국회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 걱정하지 마시라. 청문회는 그렇게 남발하지 않겠다. 남용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입장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적하신 바와 맞습니다. 같습니다. 다짐을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입장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은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본회의 파행이 반복돼서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미국도 상임위원회 중심의 청문회가 활성화돼 있지만 행정부가 마비되는 일은 없다. 상임위원회가 사회 현안에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미국에는 청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국정감사는 또 없습니다. 아하. 미국의 경우에는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시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청문회의 목적 또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쟁으로 악용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청문회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충분히 청문회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행정부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청문회가 열려서 공무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면은 예. 공직사회의 경직, 또 행정부 업무 마비, 그리고 공무원의 소극적 정책 추진 같은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활성화법의 청와대 거부권 행사, 야당은 협치를 깨는 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복당을 희망하고 있는 무소속 안상수 의원,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안상수 의원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협치의 새로운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 상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인데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를 해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 과정이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해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 선거 후유증에서 당이 정비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법이 통과할 때 당의 입장이나 분위기 혹은 이런 BH의 여러 가지 이런 협의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되게 가게 되거든요.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자리가 또 우선 무소속이어가지고 예. 이제 우리 새누리당 동료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투표할 때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안현이 보니까 다 찬성표 던지셨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은 그냥 본회의에서는 대개 그냥 한두 명을 제외하고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준비가 됐나 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그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나 보다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러긴 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과반수 넘는데 이게 부결된 거란 말이에요. 가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당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주도적으로 할 입장이 못 되는데 의석수가. 결과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도 나중에 이거를 치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 상처만 입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히려 네. 지금 사실 야당한테 협조를 받아야 될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노동법을 비롯해서 경제 활성화에 관한 예. 법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쪽을 좀 고려도 하고 예. 좀 이번 건은 너무 서로 무리하게 대처하는 것이 네. 실력이 있을까 예. 걱정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천국 있다 치고 어떤 곳일까?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웃음, 만남, 건강, 먹는 재미, 감동, 자연, 소통, 배움, 위로, 공감, 스토리, 아니면 행복한 억압?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이에게는 천국이 돈과 권력이니 그에게 천국의 조건은 반항 없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템프로 룸사롱과 신인 여배우도 필요하겠죠. 당신에게 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광고비 대기 벅찬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새싹당 콩차 전창걸닷컴 070-8635-1288. 가정의 달 소중한 부모님과 은사님께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이가 나자빠졌죠? 반기문도 발목 잡혔습니다. 이제는 저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 중에 유일무이한 무 인사드립니다. 닥쳐! 반기문이 왜? 소식이 많이 늦구나 우리 환희가. 옛날에 유엔에서 결의했대. 사무총장 그만두고 특정 정부 선거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있었어? 우리 친박들은 말이야, 좀 성실할 필요가 있어요.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법이 통과된 것을 말이야, 다 통과된 다음에나 하는 그런 밥통 같은 원내 지도부를 보면 그래. 또 반기문이를 내세워서 자기 대선 주자로 밀어붙이려고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반기문 사람을 끌어다가 앉혔지만은
반기문이가 대선에 출마할 길이 유엔의 결의 때문에 이미 차단됐다는 것도 뭐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니야. 뭐 청와대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쿠데타도 했던 누나네 아빠 아니었나? 유엔 결의 뭐 그딴 게 뭐라고? 무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유엔군이 파병되나? 뭐 네 누나 집권시키려고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거 보면 뭐 말 다 했다만, 하여간 반기문이가 뭐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유엔 연설을 하게 되면 볼만하겠다. 여러분, 나 짱 먹고 돌아왔어요. 내가 유엔 사무총장 해봐서 아는데. 닥치라고. 뭐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쉽고 빠를걸? 뭐 유승민이 복당 못하게 하려고 원내대표인 정진석이의 기태부터 흔드는 거 보고 뭐 내 이미 짐작했다. 만약에 유승민이가 복당하면은 아이고 우리 친박들 아예 그 당을 해산할 기세야. 그래야겠지. 그런 당이 뭐하러 필요 있어. 유승민이 돌아온 당이. 그때는 우리 친박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친박연대를 재창당할 거라고. 이름하여 신친박연대. 오호,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러면은 뭐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 뭐 내가 알려줄게. 반기문의 반, 박근혜의 박 해서 반박연대. 어때? 반박연대. 닥치라고. 자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오늘 퀴즈 문제 내시러 인님 대신에 안님이 오셨어요. 안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입니다. 어이고 안동지, 이제 오세훈이 보내고 반기문이 묻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새누리당 잠재적 대권 경쟁자가 바로 당신인가? 제가요. 저는 새누리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어제 그 봉하마을에서 찍힌 동영상 보니까 뭐 우리 안동지는 뭐 야당 후보로는 가망이 없겠어. 뭐 내가 가도 그런 대접은 안 받을 기라고.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어이고, 지역주의 들쑤셔서 덕보신 분이 누구더라?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당에게 표를 몰아준 수도권. 이 수도권의 지역 패권주의 정말 극심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5석이나 나온 거, 이거 역시 부산 지역 패권주의입니다. 뭐 저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석권한 것이 꼭 지역주의라고 보진 않습니다. 보다 선명하고 강한 야당, 집권 가능한 야당이 되기 위한 호남 유권자의 전략적 질책, 전략적 채찍질,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근데 말이죠.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국민의당, 어떻게 선거 이후에 내리막길 아닌가요? 혹시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밝히는 바람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집권 가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권 가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당이 얻은 123석이 아닌 277석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민주가 아닌 나머지 당의 의석수 모두가 당신 거라고? 뭐 내는 한 석도 없어? 내 지역구를 포함해서? 대권주자로서 당신 지지 기반은 없을 무일 텐데요. 지역주의, 분열주의를 싫어하는 277석을 찍은 민심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야야야, 인간아. 이 인간은 그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봐요. 이 새끼야, 그 더민주가 얻은 123석은 그 나를 보고 찍어준 거지. 문재인을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초도 문재인 당에는 표를 못 준다고 했을 적에 그 내가 들어와서 그 이렇게 찍어줄 수 있도록 해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당을 그 일당으로 만들어줬다고 봐요. 아니, 이님 왜 오셨어요? 오늘 안 모셨는데. 그 새끼야, 그 내가 없으니까 네가 그 5등까지 밀려났잖아, 이 새끼야. 그 넌 내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 문제 낼까? 자, 오늘은 좀 참아주시고
안님이 내도록 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 새끼가 이 새끼 너무 뚱뚱해 이 새끼가. 너 이 새끼가 비만 오면은 윗도리만 졌지 이 새끼야. 바지는 하나도 안 졌고. 왜 그러겠어 이 새끼야. 배가 허리 아래를 가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샤워해도 이 새끼는 다리에 물이 닿질 않아요. 배에서 바로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거든. 추워도 물이 다리를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봐. 그만하세요 이젠. 이 새끼 너 이 새끼 고추가 안 보이잖아 이 새끼야. 샤워할 적에. 이게 내 어록이 됐다고 봐요. 너 이 새끼 고추 안 보이지 샤워할 때. 이게 국민적 유행어가 됐다고 봐. 자. 문제 낼게. 너도, 너 안도 한번 맞춰봐라. 밀폐된 주방에서 고기나 생선을 구울 적에 주의보 발령 기준치로 볼 때 수십 배에 달하는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는 그런 음식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제가 정답을 맞히겠습니다. 안님, 지난번처럼 정말 맞히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틀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청취자들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틀리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자, 정답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고갈비. 고갈비라. 이게 주 원료가 뭐죠? 갈비니까 당연히 소나 돼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는. IT 전문가다운 정답을 못 드렸습니다. 정답은 한쪽 면이 구워지면 스스로 알아서 다른 면으로 뒤집는 알파 고갈비. 아이고 다행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내가 정답. 네, 정답 말씀하시죠. 이거 구울 때 냄새가 많이 나요. 자, 정답은 청문어회. 청문어회라고요? 이 푸른 문어회, 청문어회 몰라? 그걸 회쳐 먹으면 공직사회가 탈탈 털려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환희 이 새끼 아주 귀여워. 정답 바로 가자 사회자. 정답은 반기문어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면 내가 정답을 맞히는 수밖에 없다고 봐. 정답은 문재인어회. 이거 다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모처럼 심리 힐링 서적 드리겠습니다. 부쩍 늘어난 정신과 상담, 흔히 듣는 공황장애,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죽고 싶다는 게시물. 자세히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누구에게서든 발견할 수 있는 괴로움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게 만든 일자리를 놓치기도 하고 노력 부족, 의지 박약에 사회 부적응자 소리, 이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복에 겨워서 그렇다. 네가 옛날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속 터지는 충고를 들어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내 잘못인 것일까? 일본 정신과 의사인 이즈미야 간지의 책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네, 한번 만나보시죠.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뿔, 사슴뿔 할 때 뿔.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보내드리겠습니다.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만든 레드스톤이 드립니다.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네, 정답자 2분 선정했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는 사랑해요 초아님. 네,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정답입니다. 자, 사랑해요 초아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평일 저녁 그리고 주말 24시간 내내 팟캐스트의 노예가 돼 살아가는 32살 청년입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주 술도 한잔하면서 여러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해서 막상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친구의 도움이 될 방법이 무엇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좋은 기회에 좋은 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응모해 봅니다. 열혈유도님, 정답 베이킹 파우더 맞히셨습니다. 토요일자 오프닝에서 피해 여성분들의 사연을 읽어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이 많은 줄은 몰랐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뉴스에 나온 대다수 여성분들의 의견인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다는 말이 참 씁쓸합니다. 약자, 소수자, 여성, 어린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커뮤니티나 일부 사람들이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데 제발 이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작고 좁은 나라에서 참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견이 많은 것은 좋지만 그게 바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기 위한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보듬고 다독이며 통합을 추구할 때입니다. 네, 열혈유도님 감사드립니다. 피박 퀴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인들 모두 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집 풍경들이 있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풍경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그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예. 그 추도식에 여야 4당 지도부가 총 출동했어요. 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였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이제 대표, 우성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천정배, 그리고 박전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랑 노회찬 원내대표 이렇게 다 왔고요. 다 왔네요. 정부를 대표해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한 행사 30분 전에 1시 30분쯤에 봉하마을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격렬한 항의를 받았어요. 어허. 제가 화면을 봤는데 약간 이동이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뭐 지역주의 선동하는 안철수는 물러가라. 무슨 염치로 찾아왔느냐. 못 들어간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저에 들어가냐. 물러가라. 뭐 이런 외침들이 많이 들렸고요. 예. 한 시민은 이제 안 대표에게 달려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직자들하고 보좌진들이 막았는데, 예. 하지만 또 뭐 그런 목소리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안 대표 지지하는 시민분들은 또 당연히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외치는 분도 있었고, 또 마을 한쪽에는 안철수 대표의 봉화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밑에 친노일동 이렇게 돼 있었죠? 보셨군요.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굉장히 화가 나는 일부 지지자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전부 다 그런 입장이나 태도는 아니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추도식 자리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이물리언 행진곡을 제창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들 이렇게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노래를 했는데, 예.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예 입도 뻥긋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분들은 합창인 걸로 알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묵념할 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예. 아이고, 뭐 여하간 벌써 7주기군요. 근데 7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제는 잊혀진 인물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있는 현실 정치의 핵심
주역 또 변수가 되고 있는 형국이고 또 아무래도 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노무현은 잊혀진 과거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봉하마 이야기 여기까지 살펴봤고, 자, 다음 소식 어떤 이슈? 예, 다음 소식은 저희 한겨레에 의해 단독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12월이 임기인데 12월 31일까지 예. 지금 대선에 출마를 한 해 만에 설왕설래가 있고 본인은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에 정부직 진출을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결의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있더라고요, 유엔에.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결의인데 유엔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24일, 그러니까 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11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런 권고가 담긴 결의 11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많은 회원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밀 정보가 많은 사무총장이 특정 정부의 직을 맡게 되면 다른 회원국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퇴임 직후 특정 국가를 위해 복무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런 결의 취지에 비춰보면은 임명직, 선출직 가리지 않고 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예. 다만 이 결의가 무슨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결정이고 존중해야 할 관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게 이제 외교부의 전문가의 얘기인데 예. 어쨌든 이런 사실이 지금 처음 알려졌기 때문에 예. 반기문 총장의 향후 행보에 어느 정도 제약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과거 다른 유엔 사무총장들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글쎄 말입니다. 예, 보면 지금 반기문 총장이 8대 총장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1대부터 7대까지 사무총장을 보면 주로 독립 비영리 재단을 이끌거나 유엔 특사로 활동하거나 뭐 초국적이고 초정파적인 국제기관에서 일해 왔어요. 물론 퇴임하고 나서 대선에 뛰어들거나 정부직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휴직기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결의안 11호의 취지를 보면은 그 기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휴직기를 가지면은 그런 우려가 조금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내년 대선이면 휴직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내년 대선에 나서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초유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 좀 살펴보면 4대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퇴임 5년 뒤에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됐고요. 예. 그리고 5대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퇴임 4년 뒤에 대선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초대 사무총장도 퇴임 4년 뒤에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와 아케르우스 주지사 산업장관 등을 지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퇴임 직후에 어떤 특정 국가의 정부직에 뛰어드는 것은 금기시돼 있고 관행적으로 실제로 그것을 금하는 결의안도 있다. 금하는 것을 권하는 결의안이 있다. 이 사실을 한겨레가 확인을 해서 예. 오늘자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아주 빅 이슈인데요. 지금 25일부터 반기문 총장이 방한하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취재를 저희 외교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질문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이 결의안이 있는 거 알고 있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네요. 예. 모를 리 없을 것 같은데, 외교의 신 아닙니까, 그 양반이? 그렇죠. 최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혹평하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최악의 총장이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먹기 식으로 총장직을 시키면 안 되고 정말 유능한 사람을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나왔는데 그런 국제적으로 일종의 나라 망신을 시킨 건데 그런 분이 대선에 뛰어들어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게다가 이제 사실은 정치 무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스펙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자리죠. 모든 걸 읽고 모든 걸 걸고. 예. 오장육부까지 다 보여야 하는 그런 위치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아주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네. 이런 과거에 이런 결의안이 있건 말건 난 내년 대선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이 반기문 총장에게 잘 감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 느낌도 그런데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관료 출신들, 외교관은 더 할 것 같고요. 예. 관료 출신들 특유의 이분들은 어떤 위험을 감수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랬던 경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점에 있는 대선이라는 것을 견뎌내기가 저는 불가능하지만 출마 선언도 못할 것 같은데. 예. 압도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또 지금 정치 형세가 보면은 야당에는 확고한 그런 후보들이 질비한 반면에 결국 비빌 때라고는 여당밖에 없을 텐데 여당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국면이고 상당히 또 하향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 되는 집안 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다가 행여나 개인의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나라 망신, 국제적 망신 이런 것까지 당하게 된다면은 너무나 큰 도박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참 난관에 봉착했네요. 갑자기 돌발 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려 5, 60년 전의 그런 결의안 때문에. 5, 60년 전도 아니죠? 한 70년 됐죠? 그렇죠. 46년도 1월이니까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70년이네. 예. 알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놓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이슈가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것이 공식 입장인데 어제 국민일보 일면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 멘트로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6월 7일에 국무회의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겠죠? 예,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서서히 군부를 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기자들을 불러와서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뭔가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 이 파장을 국회 쪽에서 좀 톤다운 시켜주기 위한 작업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어제 아침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경옥 대변인, 지금 새누리당 대변인인데요. 예. 그분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어제 또 총리실에 있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개정안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정부 업무가 폭증할 것이다. 일종의 국정조사 수준의 어떤 그런 것이 상시적으로 전 상임위에서 열릴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부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검토된 정부 쪽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한 걸로 이해가 되고요. 예.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다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제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20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12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죠. 탈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박계도 있잖아요. 비박계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를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올지 그 부분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거겠죠. 고민을 해보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국회법 가지고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기억나시죠? 유승민 원내대표. 배신의 정치.
예. 그때 같은 경우에 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의원 시절에 그 국회법보다 훨씬 센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웃음의 대상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도 보면 2005년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등이 예.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지금 법보다 훨씬 셉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뭔가 너무 자기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 설득력이 없지 않나. 과거 자기들이 했던 주장을 권력을 쥐니까 이제 와서 뒤집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단 말이죠. 근데 그 청와대나 친박이나 뭐 자신들의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그런 의지, 고집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판할 테면 비판해봐라. 뭐 우리가 이러는 거 한두 번 봤냐. 이러는 것 같고요. 예. 아이고 참 막가파식인데 이래가지고 과연 다음 대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그때 가면 국민들이 다 잊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보도 마땅히 없는데 반기문도 한겨레 단독 보도했다면은 참 갈 길이 험해졌는데 참 이게 대책이 없는 동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정치권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특종 화제가 만발할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공정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 구미시. 예, 네. 구미시 이야기를 오늘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SNS에서 화제입니다. 박정희 우상화를 위해서 40억 예산을 기획한다. 만약에 김해시에서 노무현 우상화를 위해 40억을 쓴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할까요? 뭐 난리가 났겠죠. 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예. 자, 구미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박정희 탄신제에 40억 예산을 계획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뭐 누리꾼들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이 그 신격화의 요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미 그 박정희로라는 게 있죠. 박정희로라는 길 이름이 있고요. 구미에는 뭐 박정희 생각 공원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족 증흥관, 보릿고개 체험관 이런 걸 왜 체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2014년부터 그 생각 공원화 사업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이미 뭐 1,000억 원을 넘어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내년이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 약 40억 원을 들여서 국제 학술 대회도 열고 뮤지컬 공연도 하고 기념 주화 발행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여기에 한 40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그 박정희 뮤지컬인데요. 이 박정희 뮤지컬에만 28억 원의 시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뭐 기념관을 짓고 이런 게 이제 과도하지만 않다면은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물론 제가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동의가 안 되지만 거길 가서 뭐 위안을 얻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걸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오로지 박정희 덕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이제 종교가 다른 거죠. 뭐 이성적으로 논쟁을 할 대상이 아닌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 구미시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촌스럽다는 겁니다. 이 우상화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름이 박정희 탄신제입니다. 근데 탄신제가 뭔가요? 탄신제가. 이 탄신제가 이게 이 사전적으로는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 이런 뜻이거든요. 뭐 박정희가 임금이라는 뜻인가요? 우선 성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임금이라는 겁니까? 뭐 유신 시대가 조선 동건 왕자하고 같다는 걸 구미시장이 인정을 하는 건가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정서가 좀 웃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는 링컨을 많이 존경하죠. 그런데 뭐 링컨의 거대 동상도 있고요,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링컨이 없었으면 흑인들은 아직도 노예로 살 것이다. 이런 논리 내세우는 사람 없거든요. 링컨 시대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게 다행스러운 일인데 물론 실제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에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기는 있어요. 링컨이 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역사적 반론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라면 뭐 존경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모든 흑인들이 링컨이 베푸신 은혜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런 개떡 같은 논리로 링컨을 신격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박정희 신격화가 탄신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본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떤 형태의 신격화건 신격화라는 건 무조건 100% 반민중주의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에 가까운 지도자의 원리, 이 논리는 100% 그 지도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못 살았을 거야. 우린 죽었을 거야. 이런 자조적인 결론으로 귀결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민중을 우매한 존재로 치부를 하죠. 그리고 이런 사고는 결국 아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계급 탄압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요. 모든 고대 건국 신화에는 지도자가 신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화겠죠. 근데 실제로 이 지도자가 신이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단군 왕검이 신의 손재였겠어요? 그냥
그 지역의 군주였겠죠. 예. 로마를 세운 로물루스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이었겠습니까? 실제로 늑대가 이 로물루스를 키웠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냥 그 시대 로마 지역에서 싸움 잘했던 장군이었겠죠. 예. 그런데 신화는 그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신을 따르는 게 민중의 숙명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민중들, 니들은 그냥 신앙으로 지도자를 따라라. 왜? 신이니까 뭐 이런 거죠. 고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화까지 있으면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민중항쟁을 거치면서 또 이성을 중시하는 학문 풍토 속에서 이런 게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는 신화로 남죠. 그리고 우리 지도자가 신이냐 뭐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럽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왕또라이 취급받는 풍토가 유럽에서는 이미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이데올로기가 통용이 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압축 성장을 한 나라에서 많이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과정만큼 이성과 논리와 합리가 그만큼 성장을 못하는 곳에서는 지배자들이 이런 논리를 이용을 해서 피지배 계층을 지배를 하려고 드는 시도가 생깁니다. 내가 신이야 이러면 민중들이 어이쿠 감사합니다 이런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일본 천황주의도 비슷한 거고요. 북한의 신격화 같은 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이 스스로를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는 되게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동자와 농민, 민중을 위하는 국가에서 지도자라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건 언어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뛰어난 지도자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혁명 과정에서요. 그런데 그 뛰어난 지도자가 인정을 받으려면 사실은 그 뛰어남이라는 것은 민중의 삶에 기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중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뛰어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민중 위에 올라서 버립니다. 그 동상을 만들고 민중을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동상 만들고 그 앞에 민중들을 절하게 만들어? 뭐 혁명 지도자라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얘기 나오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이렇게 절게 됩니다. 혁명 지도자가 민중이 자발적으로 존경할 수는 있죠. 그런데 민중들한테 머리를 숙이라고 강요하는 순간 그건 민중을 위한 혁명 지도자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논리 모순인 거거든요. 이 기사를 그 어제 아침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 소개를 했던데요. 그 구미시 이야기를요. 그 르포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인터뷰가 나와요. 그 주민 박모 씨 75세시던데요.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구미시에 사시는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 지금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지. 자네 같은 젊은이들은 요즘 박정희 안 좋아한다고 하던데 좀 굶어봐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이게 바로 지배 이데올로기가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이럴 때 이성이 작동을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야, 신자유주의의 폐해구나. 재벌 지배구도의 문제구나. 이걸 탈피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이성이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박모 할아버지 같은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요즘 먹고 살기 힘들지? 역시 박정희 같은 사람이 필요해. 니들은 박정희 없었으면 굶어 죽었어. 박근혜한테 복종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중들은 스스로를 우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반신반의의 존재에 대해서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지배계층이라는 쪽은 끊임없이 민중들은 우매해라는 걸 각인시키려고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때로는 뭐 미디어 매체가 동원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력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역사를 길게 보면 항상 역사가 발전하는 모습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민중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바꾼 건 지도자의 힘이 아니라 민중의 힘이었다는 거죠. 물론 조금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더디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는 늘 민중의 힘에 의해서 나아간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 이데올로기라는 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낳은 보수 세력의 최후의 보루 아니면 저는 마지막 발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자유주의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려우니까 이제 남은 마지막 보루 신이 와서 한국을 다스려달라 이런 종교관념에 호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발악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저는 다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더 기다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 신격화 이데올로기라는 마지막 발악의 종말의 시기가 부디 2017년 대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은 이 마지막 발악을 끝을 내고 좀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가 2017년이 됐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을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그 구미 씨가 도시 이름을 박정희 씨라고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누리꾼이 그렇게 되면은 구미에서 만약에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은 박정희 살해 사건이 되는 거냐? 박정희 강간 사건, 박정희 테러 사건 뭐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아이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반인반신 아니 어떻게 공직자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뭐 자기 방 들어가서 박정희를 신으로 모시건 뭐하건 간에 그야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럼요. 혼자서 골방에서 하는 건 뭐 혼자서 뭐 제정신이 아닌 거니까 괜찮은 건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저 이데올로기를 저렇게 떳떳하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코미디고 개그 같은 거죠. 구미 시민들의 용단과 통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그 요즘에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가중되면서 남성들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물론 뭐 일각의 남성들이긴 합니다만은 뭐 남성들도 뭐 차별 많이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전통적인 레파토리이기도 한데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주장들이 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 징병제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제가 이번에 그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건 어떤 거냐면, 일베에서 화환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남역에요. 그래서 뭐 화환이 제가 정확히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은 뭐 천안함 뭐 군인 장병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런 문구를 적어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베 같은 곳에서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남자는 군대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보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불평등하기 때문에 여자는 군대 가라. 여자도 군대 가라. 이 논리를 많이 내세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여성 혐오 범죄 논쟁에서도 남성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여전히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 속살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징병 문제고 또 사회 문제를 넘어서서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계급 이데올로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제 경제에 속살 시간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논쟁 주제입니다. 정말로 다뤄야 할 분야가 많고요. 그런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그 청취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 논쟁은 이 논쟁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차원의 논쟁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부족한 부분들은 여전히 더 채워져야 되고 실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징병에 관한 문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진 논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의아하시겠지만은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처음 제기한 곳이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이 논쟁이 가장 먼저 공론화됐었던 건 2003년 봄에요.
그 페미니스트 잡지, 저널 잡지 중에 IF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예. 이 IF라는 잡지에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 교수셨죠, 당시에. 이김정희 교수님께서 여자 군대를 말한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게 상당히 공론화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김정희 교수님 주장은 뭐였냐면 양성군대 유지 방안으로 현재 징병제 상태에서는 여자도 함께 징병 대상이 돼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모병제가 된다면 어느 한성의 비율이 70%가 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셨었어요. 예. 근데 여성 징병제를 여성 페미니스트 운동 진영에서 제일 먼저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김정희 교수님의 문제 제기가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찬반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쪽 입장은 뭐였냐면 그 문제 제기 자체가 평화와 군축 가치를 간과했다. 또 군사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는 전혀 적절치 않았다. 여성이 당하는 2중, 3중의 차별을 건너뛰고 형식적인 남녀평등을 내세웠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예. 또 어쨌든 뭐 논쟁이 굉장히 격화됐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요. 2년 뒤인 2005년에요. 한겨레 21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살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00명 정도를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전자가 22.2%, 후자가 27.2%, 합치면 찬성 긍정적 검토 의견이 49.4%나 됐습니다. 예. 여성 징병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27.6%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남성이 30.2%, 여성은 24.9%였습니다. 요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예. 남자들이 여성 징병에 대해서 훨씬 찬성할 것 같은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반대로 찬성한다, 긍정적 검토 의견을 낸 쪽을 보면 예. 여성이 남성보다 비중이 더 높습니다. 여성이 29.5%, 남성이 24.9%였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상식하고는 어긋나는 조사 결과였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설명을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태평양 전쟁 때요, 일본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이요, 일본 정부에 참전권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군대에 참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왜냐하면 이 여성운동자들, 일본 여성운동주의자들이 보기에는요, 군국주의 사회에서는 군인이 돼야 인간 대접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동등한 참전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절을 하죠. 누가 거절을 하냐면 남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여자들이 우리랑 같아지려고 하느냐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 저는 문제의 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고요. 예. 뭐 여러 그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게 굉장히 확고한 생각인데요. 여성의 징병 문제 저는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문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는 문제의 선호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향하는 그 병역의 모델의 첫 번째 모델은 모병제입니다. 모병제가 가장 중요한 모델이고요. 그런데 징병제가 현실이다. 이걸 인정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여성 징병제도 가능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징병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 권리를 지닌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예. 근데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뭐냐면 신체적인 강자인 남자가 국가를 지킨다. 여자를 지켜준다. 이 이데올로기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지켜준다. 이러면 우호적인 이데올로기로 끝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체적인 강자인 남자만이 무기를 들 수 있다. 이거는 특권이었습니다. 남성에게는요. 인류 역사 7,000년 동안 완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우월주의의 발현이 예. 남자만이 무기를 들 수 있고 남자만이 군대를 갈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이게 싫은데 이렇게 집중시킨 게 아니라
그 일종의 어떤 권리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무기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남성들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나 중세, 이 동서양 모두 그렇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전쟁 지도자가 가끔 가다가 승전을 한 후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부터 나는 약탈을 금지한다. 예.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이제 그 전쟁사에 보면 기록이 몇 군데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몇 군데 남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약탈을 금지한다는 말이 기록이 돼 있다는 말은 평상시에는 약탈이 일반화돼 있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을 한 장수가 군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혜택을 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봉급 조금 주는 거 말고는요. 그렇다면 군인들을 자기가 장악을 하고 얘네들을 내 편으로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저성을 허물면 약탈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줄게. 이거였었습니다. 예. 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딱 그 성을 점령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약탈이 뭐였겠습니까? 무기를 든 남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겁탈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허용을 해줬다는 겁니다. 중세나 고대나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는요. 예. 그러니까 무기를 든 사람들의 권리는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약탈을 하고 경제적으로 약탈을 하고 하는 이 권한 속에 그 무기의 권한이 남성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 이데올로기를 강화했었다는 거죠.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거를요. 예. 그러면 이제 현실을 봐야 됩니다. 무계 사회라고 하죠. 예. 남성 중심 사회라고 하고요. 또 지금 우리 한국의 남녀 평등의 정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뭐 모든 통계에서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남성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요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감정을 약간만 뒤로 하면은요. 모든 통계적 지표에서는 한국은 남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남녀 불평등이 심각해? 왜 남성이 우월한 사회야? 이유가 뭐야? 왜 이런 사회가 됐어? 역사적인 뿌리가 뭐야? 이 질문을 돌아가 보면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 남자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신체적으로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인류 역사 7,000년 동안 무게 중심, 남성 중심 사회가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여자는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손에 무기가 들려졌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하게 살 수 있었다면 여성 징병제를 논하기 전에 당연히 남자의 손에 들렸던 그 우월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여성 징병제 문제는 저는 충분히 거론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순서가 지금까지 남성들이 무기를 들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남성 우월의 사회를 지속해 왔다면 무기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한 사회적 특권을 내려놓는 게 먼저여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예. 이 7,00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남성 우월의 지배 구조를 무기 때문에 유지를 했다면은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요. 예. 이런 주장인 겁니다. 야, 양성평등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야. 예? 요즘 여자들이 불리한 게 뭐가 있어. 시대가 변했잖아.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자도 군대 가야지.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앞에 야 OECD 통계를 봐라. 우리나라 남녀 불평등이 OECD 중에 최악이다. 아무리 들이밀어도 이분들은 안 믿습니다. 야 뭐가 여자가 불리해? 여자가 불리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마냥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펼치는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요. 사회 기득권층이나요. 지배층에서 여성 징병제 주장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재벌 총수가 이런 주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거든요. 없습니다. 예.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희지배 계층입니다. 희지배 계층 남성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피지배 계층 안에서도 남성은 경제적 강자였습니다. 여성은 경제적 약자였었죠. 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용인이 됐었던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서도 가장은, 남자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확고한 우월적 지위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예. 일단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변화가 많냐면 사회 피지배 계급 하위층에서 급속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이 뭐냐? 하위층 계급 자체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층 남성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게 없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은요. 남자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옛날이라면 절대로 없었을 일인데 이제는 일자리를 놓고 여성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나만 군대 가야 돼? 여자도 군대 가야지. 이런 목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자리가 충분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 일자리가 충분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사회 지배층 입장에서 보면 웃긴 겁니다. 지들끼리 치고받는 게. 예. 지배층 모습 보십시오. 다 남자들이 쥐고 있거든요. 예.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남자 세상인데. 예. 그리고 지배층 입장에서 보면 야 여성이 군대를 가라고 한다? 사회적 어젠다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진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 주장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성 징병제 이야기 안 해요. 어차피 그들의 세상은 남성 중심 세상이거든요. 예.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요. 지금 피지배 계급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여성 징병의 목소리는 여자 군대 가라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성 징병제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여성도 군대 가면 여성 징병 목소리를 높이는 피지배 남성 계급의 두려움, 경제적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여자들 군대 간다고 우리 피지배 계급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경제적인 공백함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피지배 계급이 정당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이 지배구조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지배구조 자체 때문에 못 살게 됐는데 그게 여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자 군대 가라 백날 외쳐봐야 그래서 실제로 여성 징병제가 이뤄져 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독일이요 굉장히 웃긴 게요. 2000년까지 헌법에 보면은 독일 헌법에요. 여성 전투병과 배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은 무기를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독일 헌법에 있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걸 1990년대 후반부터 남녀 불문하고 독일 지성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2000년에 법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성들도 당연히 무기를 만질 수 있게 되죠. 예. 이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예. 남녀 불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이미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이데올로기가 철저히 파괴된 그 위에서 여성에게도 무기를 쥐어줄 수 있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건강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요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게 젠더건, 계급이건, 인종이건, 종교건, 인간을 본질부터 차별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요. 예. 또 그것이 약자의 정상적인 권익을 되찾는 모든 투쟁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성 징병제,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조차도요. 그 출발은 남성이 사회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깨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 부디 이 논의가 예. 지금 벌어지는 수많은 논의들이 예. 남녀 불평등 문제의 혁파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지배 계급의 경제적인 지위 상승 이런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생산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논쟁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여성 징병제 문제를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게 뭐냐면요. 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여성들이 그다지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하는 분을 아직 못 만났어요.
네. 여성이 차별당한다고 웃기지 마. 야, 대통령도 여성 아니냐?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보질 못했어요. 아니, 우리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진짜로요. 대통령 여성인데 말이죠. 예. 얼마나 좋은 논겁니까 그게. 예, 논리적 공격 포인트예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네, 오늘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원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친박의 유일한 호프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실패한 총장이자 역대 최악의 총장 가운데 한 명이라고 비난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친박의 유일한 구원자인 반기문 총장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친박의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강력한 생존 본능의 표현이다. 게다가 이코노미스트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 말을 잘 못하고 의전에만 집착하고 현안에 대한 빠른 대처 능력이나 업무 깊이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는데 이는 박동지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일타쌍피 권법이라 할 수 있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코노미스트는 반기문 총장이 10년이나 임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반기문 총장이 우수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무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오만방자한 현올림에 불과한 분별이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오너의 뜻에 부합하게 종업원이 받들고 종노릇하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이를 트집 잡는 것은 이코노미스트가 말만 이코노미스트일 뿐 실상은 종북 좌경 사상으로 무장한 시발로미스트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가강무도한 역적배의 난동에 다름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즉각 반기문 동지에 대한 모독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반기문 총장이 UN 내의 행정 능력이나 UN 밖의 통치 능력 모두에서 실패한 총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질타했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행정 능력이나 나라 밖의 외교 능력 모두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고도의 치밀한 메타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사과하고 참회해도 박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10에서 40mm, 강원 동해안과 영남지방,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은 서울 대구 22도, 대전 광주 21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성 혐오 범죄 피해자를 주도하면서 나도 잠재적 가해자라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성찰적 태도입니다. 반면에 300명 넘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세월호 참사를 말하는 거지요. 이 죽음에 그게 정부와 무슨 관계냐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미숙한 인간의 몰지각한 태도입니다. 남자는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다. 가난한 것들은 모두 잠재적 도둑놈이다. 모두 또 다른 혐오감을 담은 지나친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부도덕한 욕망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부도덕한 욕망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성범죄자요, 잠재적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게 전우용 선생의 성찰입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